전국을 순회하는 이재명 대통령의 새해 첫 타운홀 미팅은 울산에서 열렸습니다. 8번째 타운홀 미팅으로 울산 시민 200여 명과 함께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지난 22일 유가증권 시장에서 코스피가 장중 5,000포인트를 돌파한 것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주식시장에서 대한민국 기업이 제대로 평가받으면 국민 모두의 재산이 늘어난다는 말로 코스피 5,000 시대의 의미를 전했습니다. 국민연금이 우리나라 기업들 주식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한 250조 원 정도 늘어나서 국민연금이 몇 년도에 고갈되느니 나는 연금 냈는데 못 받고 죽을 것 같다 이런 게 거의 다 없어져 버렸죠. 이 대통령은 같은 맥락에서 국민이 세금을 내고 주권을 위임하는 이유는 더 나은 삶을 만들기 위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를 위해 양극화와 차별이 심해지고 기회가 적어지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대통령은 수도권 집중이 지나치다 보니 공업단지가 집중된 울산조차 서울에 빨려 들어가게 생겼다며 지역 균형 발전의 시급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제는 지방군권 균형 성장이라고 하는 게 그냥 양보나 아니 배려가 아니라 이제는 국가 생존 전략이 됐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그런 면에서 이제 울산을 포함한 지방 분권과 자치의 강화, 또 지방 발전도 중요한 화두가 됐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와 함께 5극 3특 체제로 재편이 관성과 기득권 저항 탓에 의지력만으론 쉽지 않다며 국민 공감과 지지가 중요하다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울산에 대해선 제조업의 본고장인 만큼 인공지능의 제조업 적용을 빠르게 선도하는 정책 측면에서 강점이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건 사람의 목숨을 귀하게 여기는 안전의 문제라며 산업과 경제 발전을 추구하더라도 안전하게 함께 성장하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캄보디아 범죄 한국인 조직원들이 수갑을 찬 채 인천국제공항으로 들어옵니다. 캄보디아를 거점으로 우리 국민 869명에게 스캠 사기 등을 벌여 약 486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73명이 전세기를 타고 국내로 강제 송환됐습니다. 지난 10월 64명에 이은 대규모 송환으로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이들은 대한민국 영토에 해당하는 전세기에 타자마자 체포됐으며 국내 송환 후 관할 경찰관서 등으로 각각 압송돼 조사를 받습니다. 엄정한 수사는 물론 범죄 수익 환수 등 피해 회복을 위한 구속 조치도 신속하게 진행하겠습니다. 캄보디아 부부 사기단으로 불리는 2명도 이번에 송환됐습니다. 이들은 로맨스 스캠 사기로 우리 국민 104명에게 약 120억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습니다. 딥페이크를 활용해 가상인물을 만들고 채팅 앱을 통해 이성에게 접근한 뒤 투자 사기를 벌인 혐의입니다. 이들은 지난해 캄보디아 현지에서 체포됐다 4개월여 후 석방돼 성형수술 등으로 신분 세탁을 하며 도피 행각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캄보디아 정부에 범죄인 인도를 청구하고 신속한 송환을 추진했습니다. 현지에 담당 검사 등을 파견하고 동남아시아 공조 네트워크 등을 활용해 캄보디아 정부와 법원의 범죄인 인도 승인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향후에도 초과범죄 특별 대응 TF와 협력하여 국민의 민생을 침해하는 캄보디아 등지의 스캠 범죄단지의 범죄인들을 끝까지 추적하여 송환할 것이고 정부는 국제사법 공조를 통해 캄보디아 범죄단지로 유출된 것으로 파악되는 부부 사기단의 범죄 수익도 동결 환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현지 시각 22일 미국 워싱턴에 도착해 2박 5일간의 방미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총리 단독 방미는 1985년 노신영 전 총리 이후 41년 만으로 1987년 민주화 이후로는 처음입니다. 이번 방미의 핵심 일정은 벤스 미국 부통령과의 면담입니다.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다소 약화됐다는 평가를 받아온 정상외 고위급 소통 채널을 구축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김 총리는 방미 첫날 미국 하원의원 주요 인사들과 오찬 간담회를 했습니다. 김 총리는 이 자리에서 한미 관세 협상 후속 조치 이행을 가속화해 한미 관계를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한미동맹이 잘 되도록 역할을 많이 하신다는 것도 알고 있고 관련한 법안들을 처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신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중요한 역할들을 계속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들은 핵심 광물 공급망과 조선협력 등 경제안보 분야 협력 강화와 함께 한미일 협력 확대 필요성에 공감대를 나타냈습니다. 일부 의원들이 쿠팡 사태와 관련한 한국 정부의 대응을 묻자 김 총리는 쿠팡에 대한 차별은 전혀 없으며 한미는 그런 우려를 할 필요가 없을 만큼 신뢰관계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총리는 이어 미국 청년들과 만나 K컬처와 민주주의의 가치를 주제로 대화를 나눴습니다. 김 총리는 민주주의는 한류의 근간이라며 K컬처를 통해 세계의 선한 영향력이 확산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한국전쟁 참전 기념비를 찾아 헌화하며 미군 전몰 장병들을 추모했습니다. 방미 첫날 일정을 마무리한 김 총리는 워싱턴 지역 동포들과도 만나 동포사회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소비자들의 체감 경기가 한 달 만에 소폭 개선됐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이번 달 소비자 심리지수는 110.8로 지난달보다 1포인트 올랐습니다. 지난해 12월 고환율 영향으로 하락한 데서 한 달 만에 상승 전환했습니다. 지수가 100을 넘으면 장기 평균보다 경기를 낙관적으로 본다는 뜻입니다. 새해 들어 증시가 오르고 수출 호조가 이어진 영향입니다. 생활 형편이라던가 자산 현황이라던가 소득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이 있으면 사실 소비자 심리지수가 올라가는 경향이 있거든요. 코스피 지수 상승이라던가 대외 여건들이나 소비자들의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여러 가지 호조된 상황들이 많이 있었어요. 한은은 국내 경제 개선 흐름과 정부의 경제 성장 전략에 대한 기대감이 지수를 소폭 끌어올렸다고 설명했습니다. 항목별로 보면 6개월 뒤 전망을 묻는 향후 경기 전망이 2포인트 오른 98로 집계되며 가장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현재 생활 형편과 현재 경기 판단, 소비 지출 전망도 각각 1포인트씩 상승했습니다. 집값 상승 기대도 커졌습니다. 주택가격 전망 지수는 3포인트 오른 124로 나타났는데 지난 2021년 10월 이후 4년 3개월 만에 가장 높았습니다. 향후 1년 기대 인플레이션율은 2.6%로 지난달과 같았습니다. 방진복을 착용한 직원들이 분주히 오가는 이곳은 전력반도체 생산 공장입니다. 한쪽에 마련된 장비 위에는 웨이퍼에 회로를 새기는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최근 전력반도체는 산업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기술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첨단 제품 생산에 연산 성능뿐 아니라 고전력 처리가 중요해졌기 때문입니다. 전력 효율을 높이려면 특히 이제 화물 반도체로 만들어진 전력 반도체를 써야 돼요. 전기 자동차에서 중요한 게 전력 반도체예요. 철도에도 많이 쓰고요. 최근에는 데이터 센터에도 많이 씁니다. 그동안은 수입해서 썼습니다. 국내 수요가 많아지면서 관심 이런 것들이 생긴 거죠. 하지만 아직 세계 시장에서 우리 경쟁력은 제한적입니다.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탄화규소 등 신소재 기반의 차세대 전력 반도체를 두고 봤을 때 한국과 주요 생산국의 기술 격차는 최대 5년까지 벌어집니다. 이 분야에선 스위스와 미국, 독일 등의 시장 점유율이 90%에 달합니다. 정부는 올해를 전력 반도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골든타임으로 보고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가 직접 관련 기업을 방문해 의지를 나타냈습니다. 차세대 전력 반도체를 누가 선점하느냐에 따라서 또 이 글로벌 차세대에서는 굉장히 또 중요하다. 국가도 이 차세대 전력 반도체의 육성을 위해서 지원하고. 구 부총리는 차세대 전력 반도체에 대한 국민성장펀드 지원과 국가 전략기술 지정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부산, 나주 등 지역 거점을 중심으로 실증 인프라를 확충해 성능 검증을 돕겠다고 전했습니다. 기존 BCD 전력 반도체 부문에선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가진 업체입니다. 정부는 이렇게 잠재력 높은 기업을 선정해 차세대 전력 반도체 생산에 지원하고 또 판로 개척까지 도울 방침입니다. 아울러 정부는 수요 공급 기업 간 기술 매칭과 공공기관의 국산 반도체 우선 구매 제도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지난해 4분기 다단계 판매업자 주요 정보 변경 사항에 따르면 다단계 판매업 등록업체는 115개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2016년 149개를 기록한 뒤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2013년 112개 이후 12년 만에 가장 적은 수준입니다. 공정위는 지난해 4분기 중 신규 등록업체는 1건, 폐업 2건,
상호와 주소 변경 7건 등 총 10건의 변동사항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신규 등록업체는 카나비로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과 공제계약을 체결하고 관할 시도에 신규 등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폐업업체는 클로버유와 CH 다이렉트 두 곳입니다. 또 최근 3년간 한 업체가 5번 이상 상호와 주소를 변경한 경우는 테라스타 한 곳으로 이 업체는 지난 3년간 상호를 3차례 바꾼 데 이어 주소는 2차례 변경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공정위는 다단계 판매업으로 인한 피해 주의도 당부했습니다. 다단계 판매업을 영위하면서도 다단계 판매가 아닌 신유형의 사업인 것처럼 설명해 판매원으로 가입을 권하거나 매출액의 35% 이상의 후원 수당 지급을 약속하며 판매원을 모집해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피해를 막기 위해 다단계 판매업자와 거래하거나 판매원으로 활동을 희망할 경우 해당 사업자의 등록 여부와 휴 폐업 상황 등 주요 정보를 확인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상호나 주된 사업장 주소 등이 자주 바뀌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환불이 어려워지는 등 예상하지 못한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업체랑 거래할 때는 좀 더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공제계약과 채무지급 보증계약과 같은 소비자 피해보상 보험이 해지된 업체는 정상적인 영업을 할 수 없다며 특별한 주의도 당부했습니다. A씨는 약국을 운영하며 환자의 본인 부담금을 제외한 약값의 일부를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이렇게 받은 요양급여 비용은 모두 3억 원. 하지만 A씨는 약사가 아니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면허로 약국을 열어 건보료를 부당하게 가로채운 겁니다. 경찰의 수사망이 좁혀오자 A씨는 가진 부동산을 자녀에게 증여했습니다. 건보공단은 부동산 처분 금지 가처분과 소송을 통해 빼돌린 3억 원을 전액 징수했습니다. 이후 A씨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의 기소 의견으로 넘겨졌습니다. 의사가 아닌 자가 의료면허를 대여해서 병원을 개설하거나 약사가 아닌 자가 면허를 대여하여 약국을 개설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공단은 이와 같이 타인의 면허로 불법 영업한 약국과 병원 등에 대해 전방위 징수에 나섰습니다. 체납자가 타인에게 재산을 넘긴 정황이 드러날 경우 소송을 통해 환수했습니다. 휴면 예금과 법원 공탁금, 진료비 청구권은 물론 의료기기까지 압류하기도 했습니다. 이를 통해 지난 한 해만 모두 191억 원을 받아냈습니다. 누적 징수율은 지난해 기준 8.8%로 전년 대비 소폭 올랐습니다. 공단은 이와 같은 요양급여 부당 수취에 대해 앞으로도 적극적인 추적을 예고했습니다. 지난해 신고포 상금이 최고 30억 원으로 인상된 만큼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도 당부했습니다. 중증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20대 강원태 씨. 특수학교 1학년 학생으로 취업시장에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중증장애인 지원고용 사업을 통해 제품을 검사하는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훈련 받은 지 2주 정도 됐습니다. 알코올 수업인데 검사를 하고 상자에 넣고 있습니다. 정부가 강 씨와 같은 중증 장애인들에게 안정적인 훈련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지원을 한층 강화했습니다. 올해부터 중증장애인 지원고용 참여자의 훈련 수당이 인상됩니다. 중증장애인이 구직 활동 중 겪을 수 있는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겠다는 목적입니다. 수당이 많아 제가 돈을 많이 받으니까 좋은 것 같습니다. 6일 이상 훈련을 받으면 1회 지급되던 훈련 준비금 4만 원과 1일 훈련비 18,000원이 통합됐습니다. 훈련 준비금이 없어지는 대신 1일 훈련비가 3만 5천 원으로 올랐습니다. 예를 들어 기본 훈련 일수인 16일 기준 기존에는 32만 8천 원을 지급받았다면 앞으로 56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하루에 기본 4시간을 훈련하면서 식비나 교통비 정도의 지원받게 되지 않았는데 3만 5천 원이라는 2배 인상을 통해서 조금 더 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이 사업 참여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사업주 입장에서도 더 나은 조건으로 훈련을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중증 장애인이 취업을 희망하는 사업장에 와서 취업 시 수행해야 할 직무를 미리 체험해 볼 수 있다는 점도 장점입니다. 사업주 역시 채용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회가 돼 반응이 좋습니다.
보다 촘촘한 노동안전망 구축을 통해 중증 장애인의 자립 기반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치료할 수 있는 병, 진짜 과제는 낙인. 올해 73회를 맞은 세계 한센병의 날 슬로건입니다. 한센병은 나균에 의한 감염병이지만 치료제를 복용하면 전염력이 거의 사라집니다. 일찍 발견해 치료하면 완치가 가능해 격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리팜피신이라는 약이 있는데 그 1회만 복용하더라도 99% 전염성이 소실되기 때문에 적절하게 치료만 받으면 전염력도 없앨 수 있고 완치가 가능한 질병입니다. 지난해 전 세계 한센병 환자는 약 17만 명, 1년 전보다 5% 넘게 줄었습니다. 동남아시아 등지에서는 여전히 환자가 발생하고 있지만 국내 상황은 안정적입니다. 지난해 국내 한센병 신규 환자는 단 3명으로 1년 전보다 2명 더 줄었습니다. 이 중 2명은 외국인이었고 내국인 1명 역시 해외 체류 이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실상 국내 자체 발생보다는 해외 유입 관리가 핵심 과제가 된 셈입니다. 이에 따라 질병관리청은 외국인 대상 무료 검진 횟수를 연 15회에서 17회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주말을 이용한 찾아가는 이동 검진도 추진합니다. 의료진이 한센병을 조기에 진단할 수 있도록 전문 의료기관과 협력 네트워크도 구축할 계획입니다. 완치한 한센인에 대한 국가 지원도 계속됩니다. 평균 연령 81세에 달하는 고령 한센인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노후시설을 개선하고 중위소득 60% 이하 가정에는 생계비를 지원합니다. 보건당국은 한센병이 아직 완전히 종식되지는 않은 만큼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전국 대부분 한파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강추위는 당분간 이어지겠습니다. 이번 주말 내내 서울은 영하 11도 수준이겠고 경기와 강원 내륙은 영하 15도 안팎으로 예상됩니다. 주 초부터 이어진 이번 추위는 북쪽에서 유입된 찬 공기가 대기층에 갇히는 블로킹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영향입니다. 월요일부터는 기압계가 풀리며 기온이 차차 오르겠지만 추위는 여전하겠습니다. 다만 기온이 급격히 회복되기보다는 평년보다 낮은 수준의 추위가 이어지는 흐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주 주중보다는 좀 덜 춥겠지만 다음 주에는 여전히 겨울다운 추위가 지속될 전망입니다. 서해안을 중심으로 내린 눈은 주말 수도권과 충청 등으로 확대되겠습니다. 24일까지 예상 적설은 전라 서해안 2에서 7cm, 광주 등 그 밖의 호남과 제주 산지에 1에서 5cm입니다. 서울 등 수도권은 1cm 미만, 충청과 강원 남부 내륙은 1에서 3cm의 눈이 오겠습니다. 한편 동쪽은 갈수록 건조한 대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강원과 경북 동해안에 내려진 건조주의보는 건조경보로 격상된 가운데 부산과 울산 등은 건조특보가 경보로 강화됐습니다. 기상청은 보행과 운전 시 미끄럼 사고에 주의해달라며 건조한 대기로 인한 화재에도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